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15번째 한류의 열풍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가 불가리아입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루마니아, 그 다음에 이쪽 크로아티아라든가 세르비아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유럽 남동쪽 끝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쪽에 있는 교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들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삼성 주재원이 한 말인데, 아유, 그냥 이거 저기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막 성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참 설명을 하고 뭐 삼성 제품 설명을 하고 하다가 저 사람들이 느닷없이, 아니 그러면 삼성이 한국 나라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그거 일본 거 아니었어? 이런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허탈감에 빠지고 성질 나고 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저는. 그러고 한 10년 뒤에, 제가 2014년도에 쓰러졌으니까 10년 뒤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택시를 탄다든가 또 어쩌다가 이제 불가리아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안 다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한국 제품 자랑하는 게 그게 제 1번 인사였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삼성 거다. 무슨 뭐 핸드폰이 무슨 뭐 삼성 거다. 무슨 LG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열화 같은 그 막 그 다가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알고 싶어 하고 한국하고 가까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한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여기저기에서 한류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따온 이런 편집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아는 것들이고 여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그분이고 여기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해일이 밀려온다. 여기서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과 이미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을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주력 엔진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한국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제1호 국가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지금 한류라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 경쟁이요. 또 실질적인 수출입이요.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지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아낸 세계 최초의 국가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상당히 쉽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저도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잖아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면은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꿈과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 이미지가 이미지를 상품화시키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그 이미지를 상품화할 줄 아는 그런 나라로 진입해 버렸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한류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상품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다. 상당히 아, 예리하고 또 상당히 좀 독특한 이런 해석을 한 한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한국이 뭐 G2가 아니라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저만의 신념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때에는 못 보더라도 그 신념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분의 말씀은 정말 저에게 가슴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이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짐 데이토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하와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틀림없이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서 있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던 그런 민족의 국민이었는데 그가 할 수 없이 세상을 보는 학자적인 양심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정말 겁나는 나라다. 세계 초인류 국가에 가장 먼저 진입한 나라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익히 아는 뭐 그의 사상이나 그의 어떤 가르침은 잘 몰라도 그 이름만큼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태평양 시대의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이 세계를 주도하려면 그만한 국력이 받침이 되지 않고는 세계를 주도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잠재성과 그 가능성을 이런 세계의 두뇌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어떻습니까? 그가 한국을 알자마자 그가 한국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가 쓴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등불이라고는 안 했고 등불의 하나 코리아라고는 했지만 정말 일찍이 아시아를 빛냈던 나라 중에 하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기에서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등불의 하나가 아니라 너는 동방을 비치는 유일한 밝은 빛이 되리라. 타고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저는 봅니다.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인도 사람이 여기에 몇 번이나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그 시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왕래가 그렇게 있었던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을 자기 마음에 품고 여기는 내 마음의 조국이다. 내 탄생의 조국은 아니지만 내 정신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의 조국이다. 이 한국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이거 어느 애국자가 지은 시보다도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한국에 대한 그런 영혼이 담긴 시 아닙니까? 이렇게 루마니아의 신부요 또 작가인 게오르기오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전한 법률이다. 태극기는 세계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한국군은 세계 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이 발표를 해서 막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런 역량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국이 뛸 수 있도록 세계적인 그런 머리들, 두뇌들, 그 다음에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앞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하여 말하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부터 뛰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해 그러한 안전한 그러한 상황에서 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국도 사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3년도에 북한에 있는 조선과학원 역사학자들을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학술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대회 하는 그 뭐라고 할까 축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인사 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하, 송하강 유역에서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요하와 송하강 유역, 도문강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다. 이게 한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학술대회를 한다고 북한에 있는 학자들을 데려다가 우리 한번 역사를 맞춰보자.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때 중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은 정말로 양심이 있는 인류를 바라보고 인류가 바로 인류 역사가 바로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검색을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갔더니 요즘은 컴퓨터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제가 말하는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보여준 그 유튜브 채널이 대한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한사랑 역사 특강, 동북아 전쟁과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주의 교육위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그 무늬, 물결 무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기능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1985년 당시에 문화부장,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한국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란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하며 아울러 기존의 중국 황하 문화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화하족 기원설, 즉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이다라는 주장으로서 세계의 사학계를 상대로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함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 이전에는 중국이 한족,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고 거기는 중국 한자 써서 한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족이 이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족이었다. 그런데 이게 1985년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84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요하 지방에서 그들이 얘기한 여지까지 역사라고 주장했던 역사 이전에 훨씬 이전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 유물들은 중국 본토 유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리 한민족, 단군 조선의 한민족들이 그 생활하던 풍습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 포함하는 한민족의 그 중국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해야 된다. 그거를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홍산 문화라는 거는 계속 얘기하는 그 요하 지방에서 나오는 지금 만리장성 윗부분 그 오랑캐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를 이제는 오랑캐 문화로 하면 안 되고 중국 문화로 저기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주울레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녹여서 이제 역사 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 역사 공정은 지금까지 역사를 다시 재작업을 해가지고 역사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이거를 개조를 해서 억지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말이 이 나쁜 쪽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공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이 원래 중국이 이야기하기는 이 까만 부분에 6,400km 정도 된다고 했던 것을 2009년도 그렇죠. 1985년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이 부분을 확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그 홍산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장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다시 넓혀가지고 이쪽으로도 넓히고 저쪽으로도 넓혀서 만리장성이 애초에 있는 거에 약 3배 이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게 뭐 수천 년 동안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면 몰라도 최근에 있었던 이런 변화는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그 어떤 역사를 개조를 하는 그러한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치 이 만리장성을 늘리듯이 자기네들의 어떤 세계 경제권을 일대일로라고 하는 하나의 줄로 중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하나로 꿰겠다고 하는 이러한 야심, 야심보다는 억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이 만리장성에서 머리가 깨어져 버리듯이 다 박살날 것이다. 이런 그 조폭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세계를 겁박하고 있고 지금 중국과 여러 세계 열방들이 지금 겨누고 있는 판입니다. 중국은 유사 이래로 통일된 국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어부지로를 해서 여기저기 다 훑어 모아가지고 중화민국을 만드는데 이 중화민국은 화족이 중국 족속이라 그러죠. 화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화족을 찾아보면은 일본의 귀족 부류들을 화족이라고 그러고 저 베트남이나 이런 그 태국이나 이런 쪽에 남방부 사람들을 화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차이나를 진화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밑바닥 돈을 긁어가지고 돈이 좀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대고 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그 내노라고 하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 중국 너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 우리가 바로 잡아줄 거야. 하고 준 전쟁에 그 준하는 그러한 어떤 국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제목을 나는 중국의 멸망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그거보다는 한국인의 희망을 얘기하자 해서 그 한류의 열풍으로 바꿨습니다. 한류의 열풍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고 강력입니다. 반드시 한국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나는 나이가 듣고 늙었고 병들어서 이것저것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